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제품의 광고를 보셨나요? 그중에서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건가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의 뇌는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길게 기억하고 또 어떤 것은 느리게 인지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인지하되 오래 남는 정보는 어떤 종류일까요? 바로 시각 정보입니다. 시각 정보는 그 어떤 형태의 정보보다 빠르고 한 번에 인식되면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이 시각 정보를 활용한 상호 교감을 뜻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색은 굉장히 강력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 마케팅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 중 85%가 어떤 제품을 다른 제품보다 선호하는 이유로 색을 꼽았습니다. 색을 바꾸기만 해도 호감이 가지 않던 제품에 호감을 느끼고 색은 없던 소비자도 만들어낸다고 하죠. 소상공인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비주얼 마케팅. 그중에서도 컬러 마케팅에 대해 오늘은 비주얼 브랜딩 전문가 이랑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국내 최초로 VMD 박사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고요. 또 비주얼 브랜딩 전문가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이랑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화사하게 입고 나오셔서 네네. 눈길이 확 가는데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길이 확 가게 하는 일. 그렇죠. 저희가 비주얼 앞서서 네. VMD라고 했는데 이게 비주얼 머천다이저를 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약자를 VMD라고 합니다. 이런 비주얼 브랜딩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네네. 사실 이게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말 그대로 머천다이징을 시각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렸을 때 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전혀 시골분 안 같으세요. 아니에요. 도시의 여자 같으세요. 어느 정도로 시골이면 시골이었냐면 태풍이 치면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화에 미역이 걸려져 있었어요. 정말요? 네, 진짜 시골에서 자랐는데 네. 언니가 서울로 취직을 갔어요. 그래서 방학 때 언니를 만나러 갔는데 분명히 저는 여름에 간 것 같은데 내려올 쯤에 여름이었는데 누군가 쇼윈도를 가을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걸 하는 사람이 누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과로 가게 됐고 비주얼 머천다이저에 입문하게 됐고 백화점에서 꽃을 피우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뭐 네네. 백화점 같은 이런 대기업부터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데 네네. 일단은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네네. 이런 비주얼 브랜딩이 왜 중요할까요? 진짜 비주얼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주얼 브랜딩이 중요한데 먼저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브랜드 하는데 브랜드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브랜드는 특정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볼보 자동차 생각하면 안전이 떠오르고 티파니 하면은 결혼 예물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는 환경을 지키는 아웃도어라는 특정 브랜드가 특정 이미지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마음에 맺히는 상이거든요. 근데 이 맺히는 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눈, 내, 맘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내 마음? 눈에 보이는 내 마음이니까 뭔가요? 눈, 내, 맘인데 눈을 통해서 뇌를 바꾸고 심상, 마음속에 들어가야 브랜드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눈이 오감 중에 87%가 시각이 작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감 중에 가장 우리의 뇌를 빨리 자극시킬 수 있는 게 시각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비주얼 브랜딩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대표님의 이력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력의 행보를 지금부터 조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재밌는 부분과 놀라운 부분들이 이제 공존을 좀 하는데 이랜드의 VMD를 거쳐서 현대백화점의 VMD 총괄을 또 10년간 진행을 하셨고요. 갤러리아 명품관 작업도 직접 진행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 화려한 백화점을 떠나서 전통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 계기도 좀 궁금해요. 전통시장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백화점에서 근무할 때 백화점에서 전통시장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 가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비주얼 머천다이적인 요소를 시장에 접목을 했거든요. 홍시 가게를 갔었는데 홍시가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게 홍시를 담다가 홍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비닐을 밑에 깔고 홍시를 그 위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고객이 한 봉지 주세요 하면 비닐만 싹 들면 되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편리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붉은색은 초록색 바탕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그쵸, 있거든요. 보색 대비로. 그렇기 때문에 보색 대비 플러스 그 비주얼 머천다이징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해드렸더니 뭐 15년 된 고물 트럭을 바꿨다. 매출이 10배로 올랐다.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이런 비주얼적인 전략을 짜는 게 재미있긴 했지만 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 너무 도움됐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돕는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해서 백화점을 그만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돕는 이런 VMD 회사를 창업하게 됐죠. 창업의 계기가 결국 이제 이를 통해서 이게 연계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브랜딩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어떻게 색을 입혀야 하나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앞서서 홍 씨 얘기해 주셨지만 또 다른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밌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되게 효과적이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봉평시장을 했을 때였는데요. 봉평시장 안에 또 5일장이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5일장을 갔는데 매장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생선가게 옆에 옷가게 옆에 참기름집 옆에 뭐 떡집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간판도 없어요. 이제 막 사람들이 물건을 빨리 찾고 싶잖아요. 그렇죠. 생선가게, 그다음에 뭐 과일가게, 그다음에 식료품가게를 빨리 찾고 싶은데 빨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그 집 어디 갔더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명확하게 MD를 구분하면 좋겠다. 컬러별로. 그렇죠. 그래서 수산물은 파란색 천막을 해드리고요. 와. 그리고 먹거리는 빨간색, 그리고 의류는 이제 보라색, 그리고 뭐 떡이나 뭐 이런 주전부리는 또 노란색 계열로 해가지고 5개의 컬러를 정해서 MD를 5개로 구분했어요. 너무 그리고 좋은데요? 입구에다가 이렇게 간판을 전체 안내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그럼 간판을 해야죠. 세웠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찾는 생선 가게가 중간쯤에 있네. 이렇게 바로 인지를 하시고 얼른 생선을 사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하고 난 뒤부터 네. 상인들이 이게 효율화가 되게 좋다라는 걸 알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세요.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또 보니까 이런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네. 지금 앞장서고 계시는데 네. 세계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여행도 하시면서 전통시장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오셨다고 해요. 네, 제가 처음 그 전통시장 갔을 때 한국의 전통시장이 그래도 1000여 개 넘게 있었어요. 정말 많네요. 네, 그런데 제가 6년 정도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전통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100년 이상 살아남은 전통시장은 어떤 철학과 또 어떤 VM들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일주를 통해서 100년 이상 살아남은 시장에서 노하우를 배우고 와서 우리 시장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게 됐죠. 사실 보면 요즘에는 전통시장들이 뭐 먹거리도 늘고 볼거리도 늘고 이렇게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들도 많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특정 몇몇 곳의 이야기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로 여전히 어려운 곳들이 많은데요. 전통시장이 조금 더 변화해야 되는 부분, 네,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그 전통시장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독일의 미넨에 있는 시청 앞에 미넨 중앙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는 시장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요? 그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이익의 어떤 형체가 아니라 네. 전통이라는 시장이라는 어떤 직접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거래하는 형태의 문화 자산이다.
시장을 하나의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걸 지키려고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시장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공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해가지고 탈락되면 여기 입점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데요. 그 네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맞아요, 그런 명소가 맞아요. 되는 명소가 거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품질 관리를 이제 첫 번째는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철저한 품질 관리, 이해하죠.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 이 세 가지를 매해 테스트를 해가지고 통과하는 사람만 잔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을 무려 200년 동안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마트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지만 이렇게 물건과 물건이 만나는 마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다. 시장은 문화다.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각각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과 문화를 다시 발굴해서 각각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 저는 그런 이제 로컬 시장들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맞아요. 가면 그 나라의 문화나 고유의 역사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재밌죠.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시장도 좀 대표님께서 좀 진두지휘하시면서 그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각 시장별 색깔을 좀 잘 나타낼 수 있는데 좀 이바지하고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비주얼 브랜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바로 색감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특히 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서 사람의 욕망을 움직이는 10가지 색의 법칙이라는 책도 내셨다고 합니다. 색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네네. 실제 이제 비주얼 브랜딩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죠. 맞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처음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시작을 했을 때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색깔 옆에 놓는지 바닥색을 어떤 색깔로 하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많게는 2배, 뭐 30~40%는 그냥 기본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한동안 그 되게 유행했던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네.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음식 그릇을 파란색으로 바꿔서 음식을 올리면 네네. 식욕이 뚝 떨어진다. 뭐 이래서 맞습니다. 그랬던 맞습니다. 얘기가 막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색과 그 상관관계가 매출에 상당히 높다라는 걸 제가 현장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 네. 이 색에 대한 책들도 내게 되고 연구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주얼 머천다이저에서 색감이 중요한 요소들. 이 책을 보면 좀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도움이 되나요? 뭐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진짜 소상공인 분들은 간판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뉴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명함 디자인까지 각각 다 색깔을 쓸 일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색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저희 것 보통 같아요. 뭐 이렇게 회색, 검은색, 검은색. 하얀색, 지하철 타면 다 그렇다 그러죠. 맞아요. 지하철 이렇게 딱 보면 다 무채색만 촥 이렇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컬러가 각각 가지고 있는 매력이 정말 크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가게를 열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컬러의 파장과 에너지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좀 과감하게 색을 좀 잘 써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노하우를 다 담았죠.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색이 마케팅의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 되는 건데 사실 컬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또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전략인 걸까요? 하루에 사람들이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도 수천 가지예요. 근데 어떤 거는 오래 기억에 남는데 어떤 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잖아요, 정보가. 그러면은 오래 남는 정보는 뭘까라는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제가 오감 중에 시각이 87%라고 했는데 시각 중에 60%가 색이에요. 와, 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또 상당히 높네요. 어마어마하게 네.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색을 잘만 시켜도 인간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자동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간색을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초록색 숲에 가면 안정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색깔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 무의식에 자극하는 이 원칙들을 이해하는 게 매출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저희 대기업들이나 이런 브랜드들 보면 색감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네네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하면 저희가 뭐 파란색, 네이버 하면 초록색 이런 거 저도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특정 브랜드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그 컬러를 보면 그 브랜드를 생각한다는 거를 이미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브랜드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성상공인 점포를 가보면은 간판은 빨간색, 들어가는 입구의 발매트는 초록색, 본인 앞치마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컬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큰 브랜드들은 분명한 자기 컬러가 있는데 우리가 티파니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있잖아요. 티파니 블루라는 컬러가 떠오르잖아요. 티파니에서 카페를 열었는데 티파니 카페가 아니라 블루박스 카페예요. 티파니의 블루박스를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 브랜드는 특정 컬러를 연결시키고자 하고 그게 잘된 브랜드들은 뭐 티파니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버도 네. 초록색이죠.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방 서랍 다 한번 열어보세요. 핑크색 스푼 다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름에 더우면은 베스킨라빈스를 가야 되겠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들은 특정 컬러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브랜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결정을 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컬러를 꼭 활용하셔야 되고 그걸 간판 따로, 입구 따로, 메뉴판 따로가 아니라 통일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색깔을 선택할 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될까라는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네네. 보통 보면 삼성이나 대기업 기술 기반의 브랜드들을 보면 푸른색 계열을 많이 써요. 맞아요. 뭔가 실내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푸른색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여기 방송하고 있는데 뒤에 배경도 거의 푸른 빛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9시 뉴스를 보면 빨간색으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죠. 전 없죠. 세계 어디 가도 거의 아마 푸른색일 거예요. 그러네요. 이 말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죠. 뉴스라는 건. 네. 그렇기 때문에 뒷배경을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인간이 상상하는 색깔의 의미들이 다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색 계열을 많이 쓰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안정을 주는 컬러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색이에요.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빨리 먹고 그렇죠. 빨간색 네. 롯데리아 뭐 다 맥도날드 보면 붉은색을 사용을 그러네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각각의 색깔들을 고르는 것도 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브랜드를 신뢰하게 만드는 힘이 색깔에서 나온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좀 해주신 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색은 없는 소비자도 만들어낸다. 뭐 맞습니다. 이런 명언이 맞습니다.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대표적으로 컬러 마케팅에 이제 성공한 사례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파커 만년필 다 아시잖아요. 그 만년필이 남성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쓰는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파커에서 그러니까 컬러 마케팅하면 이 파커 만년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컬러 마케팅의 시조새 같은 원조 같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여성들한테도 이 만년필을 팔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색깔을 바꾼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립스틱이 빨간색을 많이 쓰잖아요. 접근성을 좀 높인 거군요. 맞아요. 여성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컬러 붉은색 계열로 만들고 조금 더 얇게 만들고 마침 그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펜을 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남색이고 검정색일 때는 이게 남자들만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컬러를 바꾸고 났더니 이거 우리가 써도 되는 물건이네? 그러면서 모든 여성들의 핸드백 책상 위에 이 파커 만년필이 놓이게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색깔 하나 바꾼 건데 이게 매출은 수직 상승했겠어요. 뭐 꽤 올랐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매출의 상승이었죠. 자, 이렇게 뇌는 글보다는 색을 먼저 인지한다라는 걸 이 예시를 통해서도 저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그 색을 보면 자동으로 제품이 연상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닝 컬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큰 컬러를 잡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법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계절을 알리면 지갑이 열린다.
계절을 알리면 지갑이 열린다. 그래서 이렇게 패션 브랜드들은 앞서가나요? 여름에 가을 옷 내고 막 맞습니다. 가을에 겨울 옷 걸려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백화점에 있을 때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네. 그리고 입춘이 되면 백화점 식품관에서는 딸기 페스티벌을 해요. 봄을 알리는 거군요. 그렇죠, 봄을 알리죠. 근데 2월 4일 날 우리는 무슨 옷 입고 있죠? 겨울 옷 입고 있죠. 패딩 입고 추워가지고. 있죠. 추워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온도를 막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패딩을 벗기 시작해요. 그리고 딸기 행사를 하죠. 핑크색이 보여요. 근데 본인 옷장은 거의 검정색만 질비하잖아요, 겨울에는. 이 딸기의 컬러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절이 바뀌었네? 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무의식은 무언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죠. 봄 옷을 막 살 준비를 하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먹거리를 장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즌 컬러를 전면에 배치하죠. 그래서 백화점에 올라가면 딸기 행사뿐만 아니라 층층 올라가면 핑크색 바바리 코트, 핑크색 블라우스, 핑크색 바지들이 막 질비하죠. 그거 보는 순간 어때요? 너무 예쁘다. 구매 욕구를 막 자극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번 입어보게 되고 또 입어본 옷으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제 컬러는 가지고 있대. 계절 1년에 4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을 때 시즌 컬러를 남들보다 앞서서 보여주면 이 브랜드는 우리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컬러, 주제 컬러, 우리 컬러, 그리고 시즌 컬러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네. 하나의 주제 컬러를 잡고 계절성 띄는 부분을 이제 플러스하면 시너지가 좀 난다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색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 색감만 잘 활용해도 정말 실질적인 매출, 숫자로 좀 보여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백화점처럼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분도 많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시즌 컬러가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핑크색은. 그럼 핑크색을 다 모아서 봄에는 전진 배치를 하면 돼요. 여름에는 블루 계열을 다 모아서 전진 배치. 그런 식으로 계절의 컬러를 자기 제품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종이로 하시면 돼요. 종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는 빨간색 종이 위에 제품만 깔아놔도 시즌 컬러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내가 고객들에게 시즌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러면 어떠한 도구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분들 보면 어떤 색으로 인테리어를 할까 막 고민하시다가 자칫 또 앞서서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막 섞어서 촌스럽게 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방지하고자 깔끔하게 흰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흰색 주제 컬러로 좀 어때요? 묻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유채색, 무채색으로 나누잖아요. 무채색이 흰색, 뭐 검정색, 회색을 네. 무채색이라고 하는데 사실 색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엄청 약해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바탕색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이 흰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면 돼요. 가게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흰색으로 하면 돼요. 그 눈에 오히려 그러면은- 확 띄나요? 네, 그러면 힘이 세져요. 그런데 이 흰색을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블랙 앤 화이트로 가라. 블랙 앤 화이트로 갔을 때는 패턴이라는 게 또 있어야 돼요. 밋밋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샤넬 같은 데는 블랙 앤 화이트를 쓰고 그 샤넬 꽃 그렇죠, 사용을 그렇죠. 하고 샤넬의 패턴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채색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편에 있는 색을 좀 가지고 와서 같이 쓰는 게 중요하다. 또 저희가 위닝 컬러 이야기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세 번째 법칙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색으로 시간을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색으로 공간을 좀 지루하게 느끼게 하거나 뭐 아니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시간을 조정한다라는 걸까요? 그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사람들을 실험을 했어요. 20명의 사람들을 한쪽은 파란 방, 한쪽은 빨간 방에 넣고 20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빨간 방에 있는 사람들은 14분에서 17분 만에 20분이 지났다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파란 방에 있으신 분은 21분에서 27분 사이로 20분이 지났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란 방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편안했다라는 거죠. 안정감이 좀 드는 색깔이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그 속도에 이 색깔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드 카펫 같은
행사, 영화제요? 영화제 레드카펫을 까는 이유가 물론 이게 분위기 업 시키는 것도 있는데 정말 순식간에 찰나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가 조금 더 오래 진중하게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붉은색을 써요. 고객을 오랫동안 우리 공간에 잡아두고 싶다라면 푸른색 계열을 쓰시면 되고 패스트푸드가 그래서 빨간색을 써요. 빨리 먹고 빨리 나가게. 아, 이런 게 전략적인 네, 마케팅에 네, 네. 정말 색감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커요. 또 이미 우리 실생활 속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미 내가 엄청 체감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맞습니다. 저희 앞서서 음식 얘기도 좀 제가 해보긴 네. 했는데 다이어트 뭐 파란색 접시를 써라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맞아요. 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반대로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음식이나 뭐 과일이나 여러 가지들이 돋보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색감을 쓰는 게 좀 좋나요? 사실은 그 한국 음식들이 되게 붉은 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매운 거, 빨간 매운 거, 많은 거, 김치, 고춧가루. 고춧가루, 뭐 네. 무침, 뭐 탕 이런 것들이 다 붉은색인데 붉은색을 흰색 접시에 놓으면은 깔끔한 맛이 나요. 깔끔한 맛이 나고 붉은색을 항아리에 놓으면 깊은 맛이 나요. 그런 느낌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 빨간 고추장이 진짜 짙은 갈색 항아리에 있으면 깊은 맛이 나는 거 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주고 싶으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깔끔한 맛을 주고 싶은지 깊은 맛을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접시의 색깔을 고르시면 되는데 사실은 가장 무난한 색이 흰색이에요. 청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어떤 컵 색깔이 라떼가 가장 고소하게 느껴졌을까? 세 가지 한번 보기 줘보실 수 있을까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흰색, 검정색, 파란색, 노란색. 전 노란색이요. 노란색이요? 네, 아닌가 보네요. 제 표정을 딱 보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파란색입니다. 와, 의외인데요? 의외죠. 네. 그래서 흰색일 때는 이 갈색의 탄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쓴맛을 더 많이 느꼈고요. 아. 이 그 파란색은 이 검정색이나 갈색을 좀 이렇게 더 다운시키는 경향이 중화시켜주는 있어요. 중화시켜주는 느낌이 느낌. 좀 있죠. 그래서 쓴맛을 덜 느꼈다고 합니다. 아. 노란색은 신맛이 난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레몬이 노란색이어서 네. 네네 신맛이 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아, 이게 색감이 맛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카페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런 접시나 컵 하나하나 이런 작은 디테일 부분을 신경 쓰시면 이게 바로 뭐 또 다른 홍보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요새는 보면 온라인 쇼핑몰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이 맞습니다. 활용을 하고. 맞습니다. 여기도 어떤 색깔이 좀 접목이 돼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온라인의 컬러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요즘 거의 쇼핑을 다 우리 이 작은 스마트폰 맞아요. 안에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진짜 이 작은 액정 안에 모든 제품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 공간이 좁잖아요. 네. 작고 그래서 크게 놓을 건지 한 조각으로 할 건지 네 조각으로 할 것인지 6조각으로 할 맞아요. 건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럴 경우에 물건이 제대로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그라데이션이라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라데이션은 점점 색상이 밝은 데서 어두워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채화 그리다 보면 이렇게 소실점을 향해서 뒤에는 진하고 앞엔 점점점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게 그라데이션 기법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라색 화장품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짙은색 보라색 화장품을 놓고 이 보라색 화장품보다 점점점 옅은 색을 뒤쪽으로 깔면 얘가 돌출돼 보이는. 아,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점점 위에서 아래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깊이 있게 보이냐, 이게 길이로 길어 보이냐. 우리 작은 화면에서 온라인 화면에서 깊이 있게 보이게 하고 싶으냐, 화면을 길게 크게 보이게 하고 싶으냐. 그래서 그라데이션 방향을 정하시면 돼요. 이것도 포인트네요. 저는 뭐 이렇게 색감 배치를 다르게 할까, 뭐 크기를 다르게 할까 했는데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도나 몰입도를 줄 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색깔의 힘이 이렇게나 세구나라는 거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이런 질문은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혹시 공부를 좀 잘하게 만드는 색깔이라거나 창의력을 좀 높이는 색깔이라거나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또 이제 네.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많아서 혹시 그런 색깔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나요? 네, 창의력이 높아지는 컬러는 블루 계열의 컬러가 창의력을 높거든요. 근데 빨간색은 사실은 순간 집중력을 높게 하기는 좋아요. 순간 집중력을 높여야 할 때, 그러니까 독서실 이런 데는 붉은색이 좋고요. 그런데 창의력을 높게 하는데 이 푸른색이 증명이 된 적이 있는데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한 솔크 연구소, 솔크 박사님이 이 솔크 연구소를 만들 때 온 그 장소에다가 하늘이 비치게끔 물을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늘이 보이고 창에서도 하늘이 보이게끔 다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푸른색이 창의력이 높다는 걸 그 건축가가 알게 돼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솔크 연구에서 노벨상이 6명이나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의 방을 푸른색으로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전체 달을 또 푸른색으로 하시지는 마시고요. 한쪽 벽면을 한다든지 벽면이 어려우면은 푸른색 계열의 액자. 그리고 푸른색 계열의 필통이나 소품이나 아니면은 뭐 작은 화분이라든지 이런 푸른색 계열들을 커튼을 푸른색으로 한다든지 제가 아까 3번 반복했잖아요. 네. 그래서 푸른색의 소품을 활용하셔서 푸른 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단순히 색감이라는 게요.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기업분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제 이미지 자체를 좀 브랜딩해야 하시는 분들도 색감이 주는 힘이 이렇게 세구나라는 거 아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컬러 같은 거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색감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색감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퍼스널 컬러라고 할까요? 자,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찾으러도 가고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색감을 쓰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저희가 힌트를 좀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간다. 네네네. 아니면 뭐 소개팅을 간다. 네. 이런 중요한 자리에 갈 때 네. 이런 색감을 사용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어떤 거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 오늘 해주셨는데요. 네. 면접을 보러 갈 때는 그 회사에 맞는 컬러를 입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뭔지를 알고 가시면 되거든요. 네. 만약에 그 열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사다.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철학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무슨 색깔을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이요. 당연히 빨간색을 입고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정장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포인트를 주는 건 괜찮나요? 좋습니다. 코사지를 한다거나 코사- 스커칩을 한다거나. 그렇죠. 부토니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귀걸이를 낀다거나 스카프를 한다거나 그래서 면접자한테 오늘 이걸 하고 온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이 없다면은 내가 질문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이 컬러를 가지고. 그래서 컬러를 전략적으로 면접에서 사용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쓰시면은 본인한테 유리한 면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개인 퍼스널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네,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CEO 분들이 이래요. 그럼 나는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되겠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끝나고 하려고 했어요. 본인이 어떤 CEO가 되느냐에 따라서 컬러를 다르게 써야 돼요. 내가 냉철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CEO가 되겠다 하면 푸른 계열, 남색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는 따뜻한 CEO가 되고 싶어. 나는 직원들하고 같이 울어주고 공감하고 토닥토닥 해주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무슨 색을? 따뜻한 계열 써야 되겠죠. 네. 노란색이나 오렌지 계열이나 이런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계열을 자기 퍼스널 컬러로 이용해서 넥타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명함 케이스를 그런 컬러로 다 하시면 돼요. 제가 버진 그룹 그 대표님, 회장님 네.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그 회장님이 계신데요. 그 회장님은 나올 때 보시면 본인 회사 브랜드를 너무 사랑하세요. 빨간색 패딩, 빨간색 자기 항공사 유니폼, 빨간 립스틱도 바르고 나오세요. 맞아요. 그 버진 그룹의 주총할 때도 보면 그랬던 게 맞아요. 되게 화제가 기억- 많이 됐었어요. 빨간 하이힐도 막 신어요. 네. 말도 안 되게. 근데 거기는 도전과 열정이라는 회사의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진 그룹의 주제 컬러가 붉은색이고 이 CEO가 가장 먼저 이 브랜드 컬러를 항상 입고 나오고 사용하고 널리 전파해요. 그래서 제가 CEO분들한테 그래요. 본인의 브랜드의 미션과 철학에 맞게끔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많은 분들이 힌트를 좀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표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의 삶 속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책들을 지금 내놓고 계시는데 경제 경영 분야에서 굉장히 드물게 여성 베스트셀러로 그 작가의 입지도 공고히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저서들 중에서도요, 비밀 시리즈라는 걸 탄생시키셨다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전략이 좀 담겨 있는 건가요? 제가 비밀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가 세계 일주를 가게 됐고요. 네. 다녀와서 한국의 전통시장이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해서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걸 내고 났더니 그 다음번에는 제가 백화점에 있었잖아요. 백화점은 진짜 많은 비주얼적인 전략이 담겨져 중요하죠. 있어요. 뭐 내 동선, 칼라, 그다음에 뭐 이게 심지어는 간격 이런 것들이 모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아 보이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작은 브랜드들은 이걸 못하고 있을까? 알려드리고 싶다. 내가 아는 모든 비밀을 제발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네.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 저를 제발 찾아오지 마시고 이걸로 적용하세요. 라는 의미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그다음에 이제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3번 이상 반복했더니 비밀이 많은 여자라고. 그럼 이번에는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도 좀 궁금해요. 요새 사실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뭐 빨리빨리 달라지는 세상인데 네네. 여기서 오래가는 것들이라는 화두를 잡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컨설팅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대표님들 그리고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자기는 오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애정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고객들도 사랑해 주는데 근데 요즘은 뭐가 다 빨리빨리 근데 이 빨리빨리 이걸 시대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오래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럼 오래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일을 30년째 비주얼 전략가로서 30년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단하세요. 한우물을 이렇게 파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한우물을 열심히 파면 뒤에 후배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30년도 할 수 있네? 그렇죠.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하는 사람들이 오래 하면 제가 피렌체를 갔는데요. 네. 앞집이 100년, 옆집이 200년, 뒷집이 1000년인 거예요. 와. 그러면은 내가 새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이에요. 100년, 200년, 1000년이면 나도 당연히 100년은 하겠네.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는 그 깊이와 각도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저는 이제 한 30년 더 하고 이제 80대에 은퇴를 할 생각이에요. 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고령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와. 그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보면은 대표님의 지금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목소리 톤에서도 말 끝에서도 힘이 느껴지는 이유가 아마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앞서서 이제 세계 일주 다녀오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저도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일주인데 이 세계 일주를 하시면서 체감하고 배워오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세계 일주를 제가 이제 가게 된 계기가 아까 말했듯이 왜 한국에는 이렇게 100년 이상 살아남은 브랜드가 없어요.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100년 브랜드를 더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보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00년 살아남은 기업과 시장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세계 일주를 가게 됐어요. 세계 일주를 혹시 언제 가셨었던 거예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네, 그때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를 폐업을 하고 해안이 있으신 거예요. 실은 요즘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이제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도 다 담당하잖아요. 네네. 100년 가게 선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도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문화나 이런 걸 덧붙여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먼저 보신 거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중기부나 이렇게 의식 있으신 분들 아니면 또 정부에서 이런 걸 해야만 젊은 친구들의 일의 각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방향성도 좀 달라지고요. 맞아요. 실제로 다니시고 체감하시면서 이렇게 100년 갈 수 있는 가게들에 대한 노하우를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에게 접목시켜야겠다라는 사례들도 좀 있으셨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브랜드, 시장, 그다음에 뭐 가게 이런 걸 만날 때 형태적인 거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제가 비주얼 전략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주나, 어떻게 배치를 배치를 하나. 저렇게 웅장한 지붕 만들면 예쁠 텐데 우리도 저런 지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문화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착안해서 가져올까도 되게 고민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6개월간은 정말 막 시각적인 어떤 그 인사이트가 폭발하던 시간이었고, 근데 제가 우연히 핀란드에 한 블루베리 가게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 블루베리 가게를 갔는데 막 깎아달라고 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가면 우리 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문화가 있죠 또. 문화가 있죠. 정이라고 하죠. 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할머니 옆집에서 얼마에 파는데 여기도 좀 깎아주세요. 이랬더니 그 할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자기는 절대 못 깎아준대. 웃으시면서 못 깎아준대요. 그래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유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옆집에서 얼마에 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본인은 자신의 정직함과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와. 제가 순간 어떤 철학책에서 읽은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왜 정직함을 지켜야 되냐면 본인이 가지고 오는 블루베리는 유기농 블루베리인데 산지에 농부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이걸 제대로 된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 좋은 정신을 이 사람이 물건을 팔잖아요. 좋은 물건을 농약이 없는. 그럼 이걸 먹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생각이라는 게 되게 선순환으로 되는구나.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경영 철학이 확실하게 있는 할머님이셨네요. 이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배추를 팔건 블루베리를 팔건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팔든 자신만의 철학이 되게 견고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게 더 오래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구나, 이런 이유에서 이런 비주얼 전략이 나타났구나라는 것들을 그다음부터는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고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전통시장 분들은 많은 대기업처럼 뭐 자본력이 있거나 뭐 인력이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실제 현장 가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조금은 더디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뭐 매출을 끌어올렸다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했다거나 뭐 이런 사례가 조금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고사리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시장을 갔었는데 고사리를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중국산 고사리가 그때 막 농약 때문에 말이 많았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국산 도라지가 부드럽고 맛있는데 왜 안 파냐, 제가 그런 고사리, 얘기를 했었어요. 고사리를.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팔고 싶지, 나 좋은 거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안 사가. 가격 경쟁력에서.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소비자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걸 먹겠다라는 소비자가 있으면 그분들도 갖다 놓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비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언론사의 칼럼에 글을 쓰게 됐고, 오늘 방송에도 이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책도 쓰게 되고, 이런 운동을 저부터 우리 모든 개인이, 그리고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더 지지해주고 그 물건을 사주는 일들을 제가 요즘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 시장에 제가 그 과일 가게를 갔는데, 아니 못 보던 과일, 시장에서 팔 수 없는 과일이에요. 고가의 과일들. 고가의 과일인데 근데 왜 이거 파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장 애들도 이런 거 봐야죠. 울림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내가 남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이걸 보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느리지만 결국은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실은 오늘 모신 것도 제가 네. 그 대표님 강연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듣고 거기서 감명을 받고 이거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보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힘들게 모신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네, 있고. 네, 네. 근데 도전의 아이콘답게 책도 쓰시고 네.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이제는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대표로도 네, 네. 활동을 하시고 네네.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 80대까지 일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꾸고 계시는 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또 도전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7번 창업했고요. 지금 이제 8번째. 창업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네네네. 뭐 창업 얘기하면은 도전의 아이콘이라 너무 많은데요. 다 유사한 업종이었나요? 유사한 업종은 아니고요. 네. 처음에 이제 그 VMD 회사, 시장을 돕는 VMD 회사를 설립했었고, 그다음에 버려지는 집기를 기증을 받아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집기 공유 서비스 회사도 운영을 했었고요. 협동조합도 했었고요. 많이 하셨네요. 네네. 그다음에 뷰티 산업도 했었고요. 제가 카페도 오픈을 해봐서 카페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고충을 너무 잘하시겠네요. 너무 잘 알죠. 식품 유통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 돼서 자산이 됐죠. 브랜드 마케팅할 때 내가 해봤으니 뭐가 문제고 뭐가 안 되고 이걸 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그 기프트 플랫폼에서 작게나마 이제 엑시트 매각을 하기도 했고, 네네. 다양한 뭐 온오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8번째 제가 도전을 준비하는 건요. 네. 철학을 파는 백화점을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어려워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좋은 물건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저를 많이 찾아와요. 근데 좋은 물건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나쁜 행동을 못 하거든요.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좋은 물건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좋은 물건으로 돈을 벌게 되면 이분들은 또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철학을 가진 제품들을 모아서 알리고 판매를 도와주는 커뮤니티 커머스. 어떤 유통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의 커뮤니티, 그래서 그분들이 가진 제품들을 미디어처럼, 언론사처럼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 제가 아까 사회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나라를 살리려고. 소비자 운동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의 일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브랜드가 한국에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다면은 국가를 살리는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의 우수한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제가 제 소명을 다하는 일, 그리고 제가 소명에 이렇게 적었어요. 100년갈 브랜드 100개 만들고 죽기. 와, 좋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00개 브랜드를 선정을 하고 그 브랜드들을 교육하는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저희가 언제쯤 그러면 그 백화점을 좀 만나볼 수 있나요? 백화점 좀 중장기적인 계획인가요? 네, 백화점은 지금 이제 내년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벌써 준비가 이미 착착 진행이 되셨군요. 네. 2016년부터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미 배경과 바탕이 좀 깔려 있으신 거네요. 네.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만나볼 그 좋은 백화점, 괜찮은 백화점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 이제 벌써 보내드리기 아쉬운데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남겨주실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그 제 책에 제가 이런 말 했었거든요. 흔들리는 진통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전통을 낳는다. 저도 사실은 7번 사업하면서 6번을 말아먹고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네. 근데 그 흔들리는 순간에 나는 전통을 만들 거야 라는 명확한 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경기도 힘들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왔을 거예요. 네. 그래도 흔들리되 꺾이지는 마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전통을 만든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량주 대표님과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저희 센토크는 대표님의 또 다른 응원을 응원하면서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